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준호는 오늘도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준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익숙했죠.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는 동안에도 준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내 서윤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대략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기에 준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서윤은 외출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주말에도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했던 아내였는데 요즘은 평일 저녁에도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화장과 옷차림도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화려해진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하나둘씩 늘어났고 옷장에는 준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외출하는 서윤의 모습에서 준호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면 집에 돌아오던 서윤이 요즘은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호가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면 서윤은 늘 비슷한 대답만 했어요. 외주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가 길어졌다거나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서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외주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핑계가 반복되자 준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준호를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 자체가 없었죠. 서윤은 준호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빠르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준호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서윤은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만 같았죠.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건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이었습니다. 이미 넉 달째 아내와의 신체적 접촉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부부간의 친밀함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준호가 다가가려 하면 서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렸습니다.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준호의 마음속에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사실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외출이 잦아지고 화장이 진해지고 귀가가 늦어지는 것. 그리고 남편을 피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준호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오히려 부부 관계에 더 큰 금이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준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했어요. 준호는 혼자서 이 모든 불안과 의심을 감당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길에 준호는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모니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개의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보이는 모니터였죠. 준호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다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서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서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성과 함께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서윤의 표정은 준호가 집에서 보던 무표정한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방금 본 장면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서윤의 환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밝은 미소였거든요. 준호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우연히 서윤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죠. 자동 백업된 메시지 파일들이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최근 몇 달간의 백업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특정 남성과의 지속적인 연락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도라는 이름이었죠. 메시지 내용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 업무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디자인 시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주목한 건 연락 빈도와 시간대였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이 오갔고, 특히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업무적인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잦은 빈도였죠. 또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서윤이 늦게 귀가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파일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패턴을 분석했어요. 명시적으로 외도를 드러내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거나 만나자는 직접적인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마도 서윤도 증거가 남는 것을 조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이미 충분한 정황이었죠. 매일같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며 감정을 나누는 관계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서윤이 준호에게 외주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던 날들이 정영도와의 메시지가 집중된 날들과 일치했어요.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준호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아내를 다그쳐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서윤이 모든 걸 부인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준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행동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서윤과 마주칠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체크했고, 휴대폰을 보는 빈도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준호는 분노보다도 가정을 지켜보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어쩌면 서윤이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관찰하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외출은 계속 잦았고, 귀가 시간도 여전히 늦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죠. 준호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끝내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서윤이 집에 있을 때 음악 소리나 요리하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안쪽을 살폈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서윤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그냥 우편물 같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준호가 서류를 꺼내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와 재산 분할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서윤의 이름 옆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준호의 이름 옆은 비어 있었죠. 바로 그때 서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서윤은 준호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이 식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준호의 어떤 잘못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혼자 힘들어했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일만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시기였습니다. 대화가 없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외로웠다고도 했죠. 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대화가 없었던 건 서윤이 먼저 피했기 때문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서윤이 계속 외출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그 말들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변명을 들으며 준호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해방감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준호는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죠.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격보다는 묘한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내가 먼저 이혼을 꺼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며 이혼을 제안하는 방식 자체가 준호가 느껴온 모든 위화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준호는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준호는 대학 동기인 최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현은 형사로 일하고 있었고 준호와는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죠. 준호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고 도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에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준호는 집을 나서며 서윤에게 친구 만나고 온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고 준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도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도현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거든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죠.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어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말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서윤의 변화들을 이야기했어요. 외출이 잦아진 것, 화장과 옷차림이 달라진 것,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진 것, 그리고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부부관계의 단절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본 CCTV 화면 이야기도 했고, 서윤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백업 파일 이야기도 했죠. 정영도라는 남성과의 잦은 연락 패턴도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말이 끝나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황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도연은 준호가 지금까지 너무 감정적으로 참아왔다고 지적했어요.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서윤이 늦게 귀가하는 날들의 영상을 모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서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했죠. 어디서 무엇을 결제했는지 패턴을 분석하면 외도 정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말했던 외주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해 보라고 덧붙였어요. 도연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장 서윤을 추궁하거나 정영도를 찾아가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혼 서류에는 아직 도장을 찍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준호 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혼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거였어요. 도연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조언은 준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감정에 휘둘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다독였죠. 힘든 시간이겠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잘못한 게 아니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도연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스스로 묶어두던 감정적 죄책감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느꼈죠.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도연의 조언대로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지난 한 달간의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서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늦게 귀가하는 날들은 특정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정영도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마감이 다가온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준호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차는 천천히 주차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죠. 준호가 있는 곳에서 대략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다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낯익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혼자가 아니었죠.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렸고 서윤은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명확히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남성은 정영도였죠. 준호가 서윤의 노트북에서 봤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문을 닫고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연인들처럼 친밀한 거리였죠. 서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정영도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달간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특히 준호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고 행복한 얼굴이었거든요. 준호를 볼 때는 늘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표정뿐이었는데 지금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영도와 이야기를 나누는 서윤의 모습에서 생기와 활력이 느껴졌죠. 그 모습이 준호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윤과 정영도는 나란히 걸으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죠. 때로는 서윤이 웃기도 하고 정영도가 장난스럽게 뭔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부부보다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장면을 또렷이 눈에 담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정황들이 이 순간 모두 맞아떨어졌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무심코 주차장 안쪽을 둘러보다가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당황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죠. 정영도도 서윤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돌렸지만 준호는 이미 기둥 뒤로 완전히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정영도에게 뭔가 말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기둥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었죠. 준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윤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한 장면 이후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서윤과 마주칠 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담담했고 특별히 추궁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죠. 서윤은 그런 준호의 태도가 불안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을 봤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오히려 더 무서웠을 거예요. 준호는 그동안 도연과 함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호는 서윤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서윤은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죠.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윤은 준호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거든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담담함만이 느껴졌죠. 그 차가운 냉정함이 서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두꺼운 투명 파일이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죠. 지난 석 달간 서윤의 행적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먼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서윤이 정영도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찍혀 있다고 설명했죠. 준호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어요. 특정 식당과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한 기록들이었죠. 그 시간대는 모두 서윤이 늦게 귀가했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또한 휴대폰, 백업 파일에서 확인한 정영도와의 연락 패턴도 언급했어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히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적인 연락이라고 하기에는 빈도와 시간대가 너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불륜을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사진이나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모든 정황들을 조합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 밤 11시에 지하주차장에서 서윤과 정영도가 함께 차에서 내리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두 사람의 거리와 표정을 또렷이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사실만을 나열했죠. 그 태도가 오히려 서윤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변명을 시도하려 했어요. 정영도는 그저 외주 팀장일 뿐이고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난 것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침착한 눈빛 앞에서 어떤 변명도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서윤은 자신이 그동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서윤이었다고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준호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혼 조건은 준호가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서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서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게 준호의 손바닥 위에서 정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서윤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며 우위에 섰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준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은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준호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더 큰 문제는 준호가 형사인 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서윤은 다음 날 아침 정영도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죠. 정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서윤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정영도가 나타났을 때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영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은 정영도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서윤은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연락 기록까지 모두 정리해뒀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당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죠. 정영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정영도가 자신을 안심시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말해주길 기대했죠. 하지만 정영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영도는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신은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특히 서윤의 남편이 형사 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정영도의 태도는 더욱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법적 문제로 번질까봐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영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정영도가 자신을 얼마나 아낀다고 말했는지,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정영도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영도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락을 자제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거냐고 따졌죠. 정영도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윤도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자신도 지킬 게 많다고 덧붙였죠. 회사에서의 평판도 있고 가족들도 있다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정영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서윤이 화를 내자 정영도는 오히려 서윤을 탓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죠. 모든 게 서윤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투였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린 겁니다. 정영도는 자신을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서윤을 짐처럼 여기며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죠. 정영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닫았고 정영도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서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정적이었던 결혼 생활도 믿었던 상대와의 관계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준호가 내민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카페를 나서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보다 더 큰 건 공허함이었죠.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국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서윤은 혼자 걸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날은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준호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차분하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동안에도 준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죠. 법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이미 조정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서윤은 일어섰어요.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했죠. 서윤은 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짧게 인사만 하고 조정실 문 앞에 섰어요.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여성 조정위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준호와 서윤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조정위원은 서류를 펼치며 오늘 협의, 이혼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조건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는지 확인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도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죠. 재산 분할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윤의 외도 정황을 고려해 위자료 조항을 포함시켰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서윤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모든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한 번도 서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만 응시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몇 번이나 준호를 바라봤지만 준호의 시선은 끝내 서윤에게 닿지 않았죠. 조정위원이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양쪽 모두 도장을 찍으면 조정이 성립된다고 설명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죠. 인주에 묻은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또렷한 붉은 인형이 찍혔습니다. 준호는 도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서윤의 차례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쉽게 찍지 못했어요.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죠. 서윤은 준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고도 했죠. 시간을 주면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후회가 서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죠. 이미 끝났다고 말입니다. 서윤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라고 설명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냉정함만이 느껴졌죠. 준호는 더 이상 서윤을 향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무관심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의 눈빛을 본 서윤은 모든 게 정말로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에 인형을 남겼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챙겨 조정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서윤이 준호를 불렀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준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온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준호의 복수는 소리 지르거나 폭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윤이 스스로 만든 파국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걸 잃었고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법원을 나서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